안녕하십니까, 고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동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동주는 일제강점기에 같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란 윤동주와 송몽규의 다른 두 삶을 조명하는 영화입니다. 3.1절을 맞이해서 저희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팬투표를 한 결과 아하. 이번에 3.1절 영화는 동주였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동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개봉한 지는 좀 됐어요. 근데 좀 타이밍이 좋았던 게, 요번에 이제 그 윤동주 시인의 서거 75주기래요. 그래서 그래요? 재개봉을 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뭐 소규모겠지만 딱 타이밍이 좋았어요. 정말 잘 됐네요. 개봉한 해가 71주기인가 73주기인가 그랬고, 지금 이제 5주기. 야, 이 팬들이 네. 아주 딱딱 맞는 영화들을 골라주시네요. 네. 왕의 남자 라디오스타 박열을 연출했던 이준익 감독님이 연출을 맡으셨고요. 강하늘, 박정민이 주연을 맡았습니다. 자, 동주 호 불호 애매 보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개인적으로는 극호에 가깝습니다. 그 코너. 네네네. 저는 호입니다. 사실 제가 평점을 주는 걸로 보면은 극호를 줘야 되는데 네네. 호를 드렸습니다. 뭐 극호에 가까운 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주에 대한 평을 저희 댓글에다 남겨주시거나 극호, 호, 불호, 애매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동주 어떤 영화인지 딥하고 세심하게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참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시와 같은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은 책을 많이 읽지 않지만 어릴 때는 그 교과서에 있는 시나 수필, 문학 같은 게 다 풀버전이 올라온 경우가 많이 없잖아요. 아, 그렇죠. 풀버전이라고 네, 하니까 네. 되게 웃기네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실린 적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좀 찾아보는 편이었고 그 다음에 책이 있으면 나중에 또 따로 보기도 했는데 대단하네요. 네. 그러니까 어릴 때는 좀 그런 거에 호기심이 많았어요. 네. 대단하네요. 그리고 그걸 못 보면은 내 스스로 뒷내용을 좀 상상하는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았거든요. 전혀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아, 진짜요? 네. 제가 이렇게 좀 그런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시는 사실 보면서 제가 큰 흥미를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사람에 대한 그 탐구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소설도 그렇고, 수필도 그렇고. 근데 시는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제3자가 객관화해서 본 느낌도 나고, 어떻게 보면은 전혀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시의 화자가 생각하는 바를 파악하지 못하면 좀 명확하지가 않은. 정말 저는 시를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왜냐면 네. 그 단어 하나에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헷갈리기 마련이잖아요. 뭐 나이가 들면서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하다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하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이해력이 딸렸기 때문에 되게 직관적이지 않았으면은 정말 파악하기 힘들었어요. 그쵸. 함축적이고 시적 허용도 되게 많은 편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릴 때는 시를 읽으면서 막 눈물을 흘리거나 확 와닿은 적은 별로 없었는데 사실 나이가 조금 먹으면서 그런 대로 이해가 조금 가더라고요. 그렇죠. 고담이 말한 것처럼. 네. 그리고 가끔 그 시를 읽는 것도 좋더라고요. 좀 밝아지는 느낌이 날 때도 있고 또 이제 좀 슬픈 느낌이 날 때도 있는데 동주란 영화 자체가 아까 시와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내내 좀 그런 느낌이에요. 처음에는 동주의 삶과 그다음에 몽규의 삶이 뭔가 확 와닿진 않거든요. 그 당시를 저희가 살아본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살았구나라는 느낌의 좀 먼 이야기로 느껴지다가 어느 순간부터 확 몰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가서 이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까지는 정말 시선을 뗄 수 없어요. 계속 화면을 바라보게 되고 뭔가 되게 먹먹한 감정이 끊임없이 올라오게 되는데 그런 게 정말 잘 녹아져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흑백 스크린 속에서 그 무엇보다 빛나는 그들의 모습과 또 나지막히 읊조리는 그 시를 듣고 있으면은 뭔가 참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안에서 시라는 그 테마가 되게 중요하게 등장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싸이월드나 이제 SNS에 되게 많은 글들을 써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중2병이라고 많이 불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허세, 유치함이라는 말로 포장이 되기도 하는데 그렇죠. 정크 트위터 가면은 그런 걸 많이 느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맞아요. 이제 저는 근데 그런 글들을 점점 쓰지 않는 거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지를 쓰거나 그런 글을 쓰는 거, 적는 거에 대해서 창피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또 올드하다고도 느낄 수 있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런 게 불만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런 것들이 쌓이고 그런 거를
함축하다 보면은 글 실력이 늘고 그런 시 같은 것도 쓸 수 있게 되는 건데 너무 그런 거를 우리는 배척하고 있지 않은가. 뭐 그나마 쓰이고 있는 곳이라고 하면은 힙합 쪽 문화라고 할 수 있겠죠. 뭐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시금 상기해보게 되는, 그리고 내가 이런 거를 쓸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 자체가 타이틀은 동주지만 이 송몽규의 삶도 되게 많이 조명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일제강점기 시절에 몽규처럼 행동하려는 사람과 바로 행동하지 못하지만 그런 것들을 동경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이런 동주의 삶,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의 삶도 좀 많이 생각이 나게 되더라고요. 몽규는 견딜 수가 없어서 행동한 것이고 동주는 그런 거를 글이라도 써서 그 아픔을 배출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몽규가 더 뛰어나서도 아니고 그리고 동주가 더 떨어져서 그런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서로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주는 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 누구보다 이제 감정적인 시를 쓰고 있지만 이 냉한 가슴을 안고서 쓸쓸하게 살아가는 인물이었고, 그리고 몽규는 불타오르는 화형 같은 존재라고 하면은 또 동주는 이 조용한 그리고 오래 타는 촛불 같은 그런 존재라고 또 생각을 했어요. 누가 더 낫다 나쁘다 이게 아니라 그냥 두 삶의 다른 방식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영화를 하는 계기가 이제 3.1절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3.1절이 코앞에 와 있고, 그래서 좀 이걸 쓰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컨텐츠로 삼고 있잖아요, 또. 우리 채널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그런 부분을 또 되게 많이 생각하게 돼요. 특히 최근에 다뤘던 이슈가 그런 역사적인 부분을 다룬 이야기여서 그런 거를 얘기할 때마다 어떤 분들은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너네 일본 컨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되게 이율배반적인 거 아니냐. 그 사람이 이율배반적인 거 아닌가요? 그 사람의 어쨌든 저희에 대한 생각이겠죠. 그리고 선택적 애국이다. 뭐 이런 말씀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선택적 애국, 참. 네. 네. 네, 참 뭐 좋은 말이네요. 그분이 보시기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뭐 어쨌든 최근에 그렇잖아요. 이 시국이란 말이 마치 독립운동처럼 표현이 되고 있는 시대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가 되게 이율배반적인 사람인 거겠죠. 하지만 저는 제 위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말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뭐 우리나라를 사랑하지 않아서, 아니면 제가 뭐 일본의 광적인 신도라서 뭐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애니메이션이라는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제 위치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런 안 좋은 얘기가 나온 거나 뭐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조금 나름대로 정리를 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여러 가지 그런 시각들이 존재하는 걸 보면서 이 동주와 몽규에 대한 그런 해석들도 그렇게 갈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많이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행동할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것도 이렇게 많이 흔들리는데, 그 당시에 이런 시를 쓰고 사람들을 규합하고 이런 행동들 자체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따랐겠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를 조금 넣어서 뭐 또 죄송하지만 어쨌든 영화를 보면서 되게 많은 것들을 느꼈고, 그리고 아까 전에 오프닝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이 서거 75주기가 되는 해예요. 그래서 이제 재개봉한다고 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극장을 가기 힘드신 분이라고 하면은 뭐 넷플릭스나 IPTV에 다 동주가 업로드 돼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라도 지금 현재 젊은이들이 그 당시의 젊은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조명해보고, 그리고 얼마나 지금 이렇게 우리말로 대화를 하고 우리 이름을 쓰고 우리가 그런 허세돋지만 그런 글을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확실히 이 영화를 보고 나면은 생각이 참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제 차례입니다. 먼저 이 영화는 상당히 보고 싶었지만 서둘러 보지 않은 작품이었습니다. 전 요번에 처음 봤어요. 아, 진짜요? 네. 현재는 보기 힘든 흑백 포스터와 흑백 영상, 거기에 일제강점기를 다룬 영화였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꼼꼼히 봐야 한다는 그런 선입견이 저에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담이 있었던 영화라고 생각을 했던 작품이었기 때문에 무거울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영화를 막상 보니까 마냥 무겁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좀 의외였습니다. 윤동주와 송몽규의 어렸을 적 시절 발랄한 모습들이 나오거나 동주와 이어진, 그리고 동주와 쿠미 간의 러브러브한 모습들도 나와서 되게 설레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동주 이렇게 막 이렇게 여자 이렇게 살짝 보고 그런 부분들. 그쵸. 그런 건 이제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를 뭔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웃음이 지어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동주랑 콤이랑 나중에 도쿄에서 이 버스 타고 가는 장면 있잖아요. 네. 그게 흑백인데 네. 따뜻하게 느껴지는 장면이 있어요. 네, 그게 갑자기 또 생각이 났어. 그러니까요. 그런 분위기들 때문에 그렇게 마냥 무겁게 생각 안 하셔도 되는 그런 영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윤동주는 영화 캐릭터로서는 좀 드라마틱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우려가 있었는데 송몽규 캐릭터와 대비를 시켜가지고 극적이게 표현한 점은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지역을 넘어서 한 장소에서 비슷하게 태어난 두 인물의 다른 능력, 다른 생각, 다른 사상의 대비를 통해서 치열하게 캐릭터 간에 주고받는 행동과 대화가 참 흥미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웃기잖아요. 사주나 혈액형이나 이런 거 볼 때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한날 한시 같이 태어났는데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이런 걸 사주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되게 흥미롭게 저는 느끼는데 어떻게 보면 같은 집, 같은 장소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같이 성장을 해왔는데 한 사람은 이렇고 한 사람은 저렇고 이게 갈릴 수가 있나? 생각이 들 만큼 되게 그 두 인물의 대비가 되게 극명하게 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처음에 너 참 공상난 출신 같구나 막 이런 뭔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지? 같은 생각들을 먹고 살았을 텐데 저렇게 두 인물이 다르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고담도 고담이랑 고담 동생이랑 전혀 다른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건 좀 다른 것 같아요. 뭐냐면은 저는 만수동에서 태어났고 동생은 송도에서 태어났고 같은 집안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86년도에서 전두환 정권 때 영화의 분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웠던 대한민국 시절을 흑백 처리함으로써 고독함, 답답함, 불안함을 잘 표현해냈고 배경을 어둡게 두 인물을 밝게 대비시켜 보여줌으로써 일제강점기에 빛나던 두 별을 그린 것 같아서 되게 마음이 쓰였던 것 같아요. 그 특히나 밤 장면에서 네. 배경이 딱 어둡고 촛불 하나 딱 켜놨는데 두 인물이 딱 얼굴에 이렇게 빛이 들어올 때는 진짜 별 같더라고요. 네, 그런 점들은 되게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윤동주의 시에 대한 사랑을 온전히 옮겨놓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정크가 표현한 것처럼은 이 영화는 한 편의 시 같다. 그런 표현이 있을 것 같고요. 강하늘의 나레이션, 윤동주의 시, 그리고 적절한 내러티브와 배경이 모여가지고 한 편의 시처럼 느껴지게 되죠. 사실 시만으로는 윤동주의 생각을 다 읽지 못하는 것을 이 영상화 시킴으로써 그가 가지고 있던 시대의 한탄과 그가 가지고 있던 부끄러움을 잘 나타내 주었던 것 같습니다. 별 해는 밤 씬이 있었는데 그 씬에서는 윤동주의 생각과 풍경이 잘 맞아떨어져서 먹먹하게 다가오죠. 저는 사실 부끄럽지만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저는 국어를 정말 싫어했어요. 왜냐면은 잘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 뭐 별 하나의 생각과 뭐 별 하나의 추억과 뭐 이런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들이 나한테는 안 와닿는 거야. 뭐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 이번에 제가 35살이나 먹고 나서 영화를 딱 보고 이 영상하고 딱 보는데 미치겠더라고요. 그 시절에 어떻게 그들이 어렵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너무 와닿으니까 시라는 게 이런 힘이 있구나 라는 거를 또 한 번 느꼈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쉽게 쓰여진 시라는 부분에서는 눈물과 위안으로 잡은 최초의 악수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때 두 손을 맞잡은 윤동주, 그러니까는 최초의 악수라고 했던 거를 다른 사람과의 악수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악수를 딱 했을 때, 와, 이 슬픔이 온전히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좀 충격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거를 시도 썼다고? 그 나이 때? 말이 안 되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제 알게 거죠.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좀 종합해서 얘기해보자면, 꾹꾹 눌러쓴 씹처럼 느껴지는 담백한 영화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 그 글씨 잘 쓰시더라고요. 글씨 잘 쓰시더라고요. 네. 정말 강하늘 씨 글씨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네. 좀 부러운 편이에요. 왜냐면 저는 네, 악필이잖아요. 상당히 악필입니다. 어머니가 항상 저를 보면서 네. 악필은 똑똑하다던데, 점점점점, 그리고. 그래서 내가 악필이 아니구나. 그 선생님이 저는 항상 너는 글씨를 그리는구나, 뭐라고 하시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런 것도 부러웠고, 또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저도 기사 보고 알았던 건데, 김인우 배우님 나오잖아요. 네. 이제 또 일본인 역할로 나오시는데. 최고죠. 최고죠. 그러니까 본인이 좀 자처해서 그런 역할을 많이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게 많이 들어오기도 하겠지만, 근데 몽규랑 이제 동주랑 번갈아 가면서 그 이제 사인하는 성형. 거에서 네. 이제 거기서 막 그 교차하는 장면에서 보면은
점점 그 눈이 촉촉해지시거든요. 사실 이거를 잘못 오해하면은 미화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연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그걸 보면서 감정이 올라오셔서 그런 건지 뭐 어쩐지 의도한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근데 그 보면서 저도 그때가 이제 감정이 최고 고조가 올라가는 때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보는 나도 이런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땠을까?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고. 진짜 몇몇 분들은 그걸 이제 미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요. 일본 사람들이 일본 사람을 양심 있게 그렸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의 명분이 부족하면은 진다고 표현하잖아요. 저는 그 지는 걸 표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당한 그 두 사람 앞에서 자기의 논리를 펼치는데 그 아시아의 해방을 꿈꾸는 그 일본인으로서 명분이 자꾸 지니까는 억울해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연기가 정말 좋았고 그때 감정이 와 폭발하더라고요. 그 두 사람의 그 행보는 다르지만 서명을 하고 안 하고는 또 다르지만 마음은 같은 거잖아요. 네, 마음 같은 거라서 되게 또 마음이 그쵸.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실제 그 당시가 해방을 앞두고 얼마 안 돼서 있었던 일이니까. 네. 너무 안타까워요. 네. 6개월만 딱 정말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정말 뭐 이게 영화에서 차용한 설정이긴 한데 그 바닷물 주사 네. 얘기도 참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는 그 얘기가 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최근에 저희가 봤던 송은희 씨하고 김용만 씨 나오는 네. 퀴즈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네, 네. 거기서도 731 부대에서 있었던 사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인물이 그런 고문을 당했다라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뭐 거기서 나오는 거 보니까 최근에는 그 사실의 731 부대가 윤동주에게 바닷물을 주입했다라는 것들이 조금씩 사실같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또 촬영해가지고 몰랐던 사실을 알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또 이제 혹시나 댓글 달릴까봐 얘기하는 거지만 731 부대는 사실 그러니까 그 중국 쪽에 있는 부대였고 그러니까 그런 마루타나 뭐 이런 인체 실험에 대한 것들이 이제 그 넘어와서 그때까지도 하고 있었겠느냐라는 거와 이제 했다의 그 의견이 첨예하게 지금 대립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뭐 증거 불충분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뭐 이제 고담이 말한 것처럼 최근에는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라는 얘기니까 너무 이제 또 역사적인 그 방송이 뭐 어떤 역사를 대변하는 게 아니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언론에도 지금 노출이 되고 있으니까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이준익 감독이라는 인물이 좀 이 동주라는 영화 사실 동주보다 저는 박열을 먼저 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박열을 봤을 때도 느끼는 거였지만 원래는 이 사람이 왕의 남자, 라디오 스타, 그 다음에 즐거운 인생같이 독특한 아이디어나 독특한 소재들을 가지고 대중에 되게 재밌는 영화들을 만드는 사람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사극도 잘 만드십니다. 잘 만드셨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스티븐 스필버그가 뭐 옛날에는 SF나 어떤 좀 더 엔터테인 같은 그런 영화들을 많이 만들었다고 하면은 어느 순간 역사적인 고증에 되게 집중했던 때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준익 감독도 조금 그런 식으로 좀 변화한 부분이 이 동주가 계기가 아니었나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동주를 보면서 원래는 엔터테인의 가치를 두고 있던 사람이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어, 이런 예술도 만들 수 있어라고 한 걸 보여준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동주 기대 안 했어요. 근데 요번에 보고 나서 괜히 동주 한 게 아니었구나. 사람들이 정말 잘 만들었구나. 이준익 감독님의 어떤 최고의 작품의 반열에 오른 그런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마스터피스에 가까운. 그러니까요. 네. 되게 그리고 그 마인드 자체에서부터 느껴지는 게 상업적인 걸 되게 꺼려했다고 해요. 기자분하고 인터뷰할 때도 인터뷰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자본 자체도 그런 광고 이런 것들을 안 받으려고 되게 노력을 했나 봐요. 왜냐면은 이 윤동주라는 이 영화가 상업적으로 쓰이는 걸 되게 꺼려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계기가 있으셨구나. 다 찾아보시면 나오는 얘기지만, 유아인 씨가 원래 동주를 되게 하고 싶어 하는데, 맞아요. 유아인 씨의 그 이미지가 혹여나, 좀 상업적인. 이렇게, 그런 것처럼 좀 보여질까봐, 최고의 배우니까. 거절을 하셨고,
그 다음에 촬영한 카메라도 요즘에 잘 쓰는 메인 카메라나 이런 걸 쓴 게 아니라 이제 서브 카메라로 쓰는 정도의 정말 작은 카메라들을 쓰셔가지고 찍었고, 이게 총 19회차를 찍었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19회차 19회차요? 네, 지금 딱 반응 얘기 나오잖아요. 19회차라고 하면은 거의 독립영화 수준의 회차예요. 그러니까 상업영화로서는 정말 짧은 회차거든요. 19회차라고 그러면 잘 못 알아들으실 수 있으니까 19회차면은 19일 정도 찍은 거거든요. 네. 19일이면은 한 달에 절반을 찍고 절반 딱 찍고 영화를 완성했다는 건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상당히 그러니까 하드하게 찍었고, 이게 성공적으로 그 19회차를 마무리하려면은 정말 배우부터 스태프들까지 엄청 고생하는. 준비를 바짝 해가지고 현장 가자마자 찍고 찍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카메라 동선과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놔야 되는 거죠. 아, 19회차 놀랍네요. 잘못 본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79회차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기사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어떻게 19회차에서 찍을 수 있지? 독립영, 이거 뭐라 그랬냐, 이걸, 영화를? 말이 안 되는데? 장편 영화를 19회차. 그런 걸로 치고는 너무 잘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생각보다 야외 장면이 적은 이유가 그런 이유일 수도 있다. 네. 그런 거 치고는 미술도, 이 흑백이라서 잘 몰랐었나? 뭐 어쨌든, 정말 대단한 영화네요. 네. 네. 자, 동주 감상평 듣고 별점 남기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은 흑과 백이 아닌 밤하늘의 빛이고 청춘이었다. 네, 4.0 드립니다. 어둠 속에서 환히 빛나던 같거나 달랐던 두 사람 3.7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 점수가 조금 싸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네. 이거는 어떤 제 기준의 평점 논리로서 대중성이 조금 결여났다고 생각을 해서 했던 거지. 그거 빼면은 사실 꼭 한번 누구나가 봐야 되는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생각하고, 아까 말했던 이준익 감독님의 마스터피스의 영화이기 때문에 이준익 감독님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꼭 보셔야 할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영화로 이제 박정민 씨나 아니면은 이제 강하늘 씨가 되게 충무로에서 핫 아이콘으로 떠오르게 됐거든요. 강하늘 씨 같은 경우에는 특히 되게 남달랐을 것 같아요. 그 전에 나온 영화가 이준익 감독님의 그 은퇴작으로, 데뷔작으로 출연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마스터피스라고 불리는 작품의 주인공을 했으니까, 인연이 남다른. 근데 되게 안타까운 게, 강하늘 씨가 이렇게 연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송몽규만 상을 많이 탔어요. 박정민 씨가 상을 거의 휩쓸다시피 했거든요. 근데 강하늘 씨가 오히려 좀 더 주목을 못 받은 그런 케이스라서, 좀 안타깝지만. 그때 인지도는 확실히 박정민 씨가 또 충무로에서 날리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또, 이준익 감독님은 생각이 좀 달랐나 봐요. 그래서, 이때 몽규나 박정민 배우의 매력을 다 표현을 못한 것 같아서, 그래서 변산에서 주인공으로 캐스팅을 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 정도도 전 사실 박정민 씨 요번에 연기에서 진짜, 이래서 다들 박정민 하는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그렇군요. 자, 여러분들 3일절인데 동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길 바라겠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75주기가 있으니까 또 극장에서 또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담이었고요. 정크였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 배경이 정말 이렇게 필름 사진 같이 다 이렇게 요즘은 하늘을 봐도 별이 안 보이네. 별이 안 보이니까. 안 보여서 우리가 잠깐 읽는 거야.